바둑의 수를 읽듯 명사의 인생을 읽는 토크멘터리 완생. 안녕하세요, 한혜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달변가이시자 기성 정치 세력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이분은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 마는 걸로 또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Just wanna fly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바둑 텔레비전은 첫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바둑TV의 늦은 시간에 자주 보는 바둑 애호가이기도 합니다. 시청자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시청하시는 바둑 애호가 여러분들 저하고 한 수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토크로 한 수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야말로 요즘에 가장 핫한 스타 시장님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 쏠리는 관심과 사랑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뭐 종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알려진 정치인 정도, 그리고 또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대선도 나오고 하니까 좀 특이한 존재로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좀 뭐 특이한 사람 이렇게 보셨다면, 최근에는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우리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친근하게 드네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인기를 반영하듯이 이 또 사랑스러운 미모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어요. 아내분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제 아내도 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정말 사랑을 받아서 네. 좋긴 한데, 제가 이런 공식 석상이나 이럴 때는 가능하면 제 아내 얘기는 안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집안의 역관계가 자꾸 무너져서 네.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네, 요즘 아내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역할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군요. 뭐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앞으로는 선거나 이런 거 나오려면 집안에서부터 경선하고 나오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정말 알콩달콩 재미있는 네. 광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그래요?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장님이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도에서 무려 43.1%로 압도적 1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기분 좋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이게 네. 아시겠지만 정치란 작년 10월과 작년 12월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겸손하게 또 신중해야 되고, 바둑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솔직하게 애둘러서 말하는 법 없이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이다 시장님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때로는 자극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굉장히 속이 뻥 뚫린다 이런 네. 시원함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이 사이다 시장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나름의 이제 뭐 사명감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정치적 행동, 발언을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국민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정치적 언어, 정치적 이렇게 붙으면 되게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심한 영역이 뭐냐면 이제 언어 영역인데,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우회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죠. 네. 저는 그게 정치인들의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다 해서 좀 본질에 부합하게, 예를 들면 일상적인 언어로 국민이 쓰는 언어를 써야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듣는 사람이 애매하게 내가 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도록 네. 예를 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농담합니다.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같이 노력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네요. 네.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말하는 측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책임지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직설적인 또 직접적 언어를 많이 쓰죠. 근데 우회하거나 간접 화법 같은 거 잘 안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원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일면으로는 너무 강팍하다, 좀 거칠다, 뭐 이런 표현도 가끔씩 듣지요. 바둑 기풍으로 따진다면 이 이재명 시장님께서 워낙 또 시원시원하게 또 말씀을 네. 해주시기도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공격형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떨까요? 제가 이제 살아온 스타일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서봉수 구단도 되게 좋아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하여튼 우리 이세돌 프로가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호하는 요소가 있어서 제가 팬이기도 합니다. 네. 좋아하죠. 서봉수 구단하면 정말 또 무사독학으로 네. 이 유학파 프로기사들 전부 그렇습니다. 물리쳤던 또 네. 1인자시잖아요. 사실 이재명 시장님 처음 뵀을 때는 서봉수 구단이 떠올랐어요. 그렇습니까? 네. 어, 소신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 서봉수 구단이 우리 바둑계에 미친 뭐 영향도 크고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그 도장 깨기 다니는 네. 그야말로 정말 혼자 공부한 그런 분이어서 뭐 저도 사실은 공감이 많이 갔었죠. 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바둑 쪽의 전략을 정치에도 잘 접목시키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와 바둑이 많이 닮았나요? 저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바둑을 뒀어요, 사실은. 뭐 실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예를 들면 그 고무신, 고무신 잘라가지고 바둑을 만들어서 바둑 두고 그랬죠. 뭐 그야말로 18급 미만 네. 수준이었지만 그때부터 제가 바둑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쩌면 승부와 전략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정치와 많이 맞닿아 있죠. 전 바둑에서 정말 많이 배워요. 예를 들면 욕심을 내면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마찬가지죠. 과한 침투를 당할 때 보통 화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은 좀 기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전 바둑에서 많이 배웁니다. 네. 오히려 상대방이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에 응징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좀 그렇습니다. 기회를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죠. 뭐 과유불급하는 거니까. 나도 뭐 오버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가 오버할 때는 보통은 화가 나는데 그건 우리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아주 침착하게 네.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치 쪽에서 정말 벼가 무르익으셨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지난 1월이었죠. 정확하게는 2017년 네. 1월 23일 어린 시절 일했던 성남시 상대원동 시계 공장에서 대권 도전에 공식 선언을 하셨어요. 일단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 과감히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시장님의 인생 최고의 승부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뭐 그게 승부수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바둑을 시작한 것 자체가 승부수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할 정도로 그곳이 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서 그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제 삶의 흔적들을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제 진심을 한번 말하고 싶었었는데 뭐 바둑으로 한다면 그냥 원래 놓여진 수순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뭐 대학 간 것도 사실 거의 운에 가까웠고 또 사법시험 합격하고 다시 뭐 시민운동가로 또 정치인으로 왔는데 정확하게 긴 미래를 계산하고 한 일은 거의 아니었어요. 그냥 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유력한 새로운 길이 생겨서 이제 그 길로 갔던 거.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에 불과해서요. 뭐 승부수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 정치와 바둑이 여기서도 또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 네. 네, 일단 기존에 놓여진 수들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 짜 나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 시절에는 지금 공장에서 좀 보냈다 이런 말씀을 방금 네. 해주셨어요. 제가 시장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초등학교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바로 네. 대학교 입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바둑을 두셨는데, 네. 어느 날 바둑 알이 다 사라진 거죠. 원래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검은 돌은 많이 있는데 흰 돌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흰 돌은 고무신 네. 하나 잘라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둑을 두었는데 그럴 정도로 실제는 되게 가난했죠. 가난해서 저희는 성남으로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던 그 해 그 달에 성남으로 이사를 와서 온 가족들이 다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시장에 당시로서는 청소부, 요즘 환경미화원으로 불리는 그런 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 여동생은 이제 그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네. 그런 일들 하면서 힘들게 살았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건 꿈도 못 꿨던 시절이어서 초중학교 과정 정도에 해당되는 6년간은 제가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소위 소년 노동자로 일을 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이제 장학금을 받고 이제 갔죠. 근데 그 6년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사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좀 팔도 다치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느 쪽 팔이신가요? 네, 이 팔이 이렇게 휘어 있죠, 지금. 네. 그렇다면 안 휘어집니다. 손 쓰시는데 좀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불편하죠. 예를 들면 등을 잘 못 긋는다든지 이런 네. 불편함도 있고, 또 비 오는 날 되면 또 저리고, 물건 무거운 거 못 들고 이러죠. 그러긴 해도 이런 상흔이 남은 그 좀 괴로운 시절의 기억들이 지금은 좋은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를 회고하셨던 글을 제가 봤는데 삶이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것 같았다. 이렇게 회고를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결핍과 절실함이 많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재명 시장님이 지금의 이재명 시장님이 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힘겨운 삶의 환경 때문에 사실 극단적인 선택도 몇 차례 했었고, 어려웠죠. 어렵고. 정말 탈출하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생각을 바꿨죠. 정말 죽을 힘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름 성공했던 것 같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이었죠. 그냥 절벽 끝에 매달린, 또는 가끔씩 물에 빠져서, 살기 위해서는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 그래서 정말 총력을 다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법시험도 합격했지만, 지금 이제 보면, 그 아픈 추억들, 또 나쁜 그 경험들이 지금 큰 재산이 돼서,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정책들이라든지,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 이런 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죠. 고입과 네.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이제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셨어요. 네. 중앙대학교 법대를 다니면서 무려 장학금으로 매달 20만 원씩, 그때 당시 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20만 원씩을 받아서 이 돈으로 집에 생활비도 보태고 당시 공장을 다니고 있던 형의 또 학비를 대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효자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이제 인생이 바뀐 거죠. 대학 다니면서 공장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 본고사가 폐지되니까 이제 각 대학들이 학력고사 성적만 가지고 네. 등록금 면제해주고 매월 생활비까지 대주는 장학제도를 만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때마침. 먹고, 네, 제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월급을 제가 81년 7월에 약 6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3월에 대학을 갈 때는 네. 등록금을 면제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거였죠. 그러니까 네. 전혀 딴 세상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받던 월급의 한 3배 이상을 현금으로 그렇네요. 받았으니까
그걸로 집에 생활비 네. 좀 보태드리고 어머니. 그다음에 형님 공장 다니고 계셔서 형님도 공부를 해서 저처럼 등록금 면제하고 생활비 받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대학을 가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형님도 대학을 가셨죠. 네,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연봉을 3배 이상을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었네요. 저는 그때 그거를 이제 네. 81년에 그걸 본 거죠. 네. 81년에 봤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였어요. 눈이 번쩍 띄더라고요. 좀 목숨 걸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성공했습니다. 향후에 정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또다시 이 비슷한 제도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죠. 저는 당시에는 예를 들면 제가 공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사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사회였는데 제가 요즘에 제 아들들과 같은 또래인 청년들을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은 상황은 객관적으로 좋은데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 닫혀 있다 보니까 네. 참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기회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인데 그때 생각하면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어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서 네. 다들 행복했던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이 있어서. 지금은 삶의 수준은 객관적으로 높아졌지만 미래에 대한 기회들이 적다 보니까 좀 암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그것 때문에 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좀 참아야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요소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아껴야 했고 이제 아끼는 것을 또 합리화할 필요도 있었고 또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있었던 건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일 그 큰 꿈이 말이에요. 그 생맥주에 노가리를 시커 먹어보는 게 있어요. 그 고전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냉장고에 과일을 넣어놓고 시커 먹는 꿈이 있었죠. 저희 아버님이 환경미화원을 하다 보니까 맨날 그 버리기 일보 직전 또는 버린 과일들만 싸가지고 와서 우리는 즉시 다 먹으시고야 돼요. 왜냐하면 놔두면 썩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좀 싱싱한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때 당시 냉장고 선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열어서 한번 꺼내보는 이런 게 이제 꿈이었는데 대학 가서는 또 하나 더 생긴 게 그 꿈이었죠. 그때 당시 처음 나온 게 생맥주의 노가리였는데 노가리 요만한 거 네.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 먹을 수는 없고 맨날 이제 그 깡소주에다가 막걸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우아하게 생맥주에 노가리를 시커 먹어보는 꿈이었죠. 근데 그 정도 조금 생활에서 좀 어려운 면들이 많았으니까 이 생맥주와 노가리. 그것을 정말 실컷 먹는 것이 꿈이었다. 우아하게. 네, 정말 서민적이신 기준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 동시에 합격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이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택하셨어요. 네. 근데 이 것에 또 다른 계기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 소위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정말 폭도들의 난동인 줄 알았죠. 왜냐 당시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했는데 대학 가 보니까 완전히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던 저 자신이 너무 이렇게 미안하고 또 한스럽고 그랬죠. 그래서 좀 공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사법연수원에 가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네. 소위 인권운동을 하는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26살 돼서 개업해가지고 변호사로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속으로는 야 판사나 검사나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발령 받아서 좀 하다가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에 그때 강연을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확신이 하나 들었어요.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그래서 그 확신이 들어서 용기를 냈죠. 그래서 바로 네. 발령을 받지 않고 변호사로 소위 인권운동을 하는 변호사로 선택을 했는데 후회는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소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던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동기도 부여를 좀 해줬을까요?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은 정말 꿈에도 없이
그야말로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민운동을 했고요. 소위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다가 제가 다시 또 수배가 돼가지고 구속되게 생긴 사안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배가 돼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네. 고민을 한 결과 정치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즉 시장이 돼서 시립의료원 만들면 되지 뭐 힘들게 서명 받으러 다니고 밤새고 그럴 필요 있겠냐라고 네. 생각하게 됐고 마침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이제 정치개혁, 선거개혁 뭐 이런 걸로 선거공영제가 생겨났죠. 즉 도둑놈이 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두 번의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06년 출마를 했다가 시장 선거에서는 떨어지고 2008년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의무방아전 나갔다가 역시 뭐 그건 당 예정된 거니까 떨어지고 2010년에 시장 선거에 당선이 돼서 이제 우리가 2003년, 4년 이때 하고 싶었던 성남 시립의료원을 착공을 했죠. 그래서 내년이면 개원합니다. 와, 정말 꿈을 이루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꿈을 와. 그렇다면 그게 제가 정치를 현실적으로 하게 된 직접적 이유죠. 네, 오히려 기존 정치와 타협을 하지 않고 네. 소신을 지켜서 정말 선한 일을 정치에 활용을 한다면 그건 정말 참된 정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성남 지역 시민운동가로서 틈틈이 활동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6년도와 그리고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 두 번은 패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이 시민운동 열심히 했던 것이 발판이 되어서 바로 당선이 됐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요. 그때 당선 안 된 게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낙선해보지 않는 사람은 중용하지 않는다. 낙선을 해보지 않으면 민의나 소위 민심을 우습게 알게 됩니다. 이제 떨어져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 무서운 것도 알게 되고요. 또 겸손해지고 합니다. 네, 저도 프로 기사가 되기까지 프로 입단 대회를 네. 5번을 떨어졌거든요. 그렇지군요. 5번 좀 많으시네. 네, 5번 떨어지고 나니까 확실히 바둑 실력은 조금 더 올라가서 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자세가 낮아지면 예. 실력이 늘죠.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그 소신이 더욱더 깊어졌다. 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뭐든지 때가 있는 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고요. 무려 55.1%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성과를 우리 성남 시민들이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 성남 시민들이 전국에 자랑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대로, 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자꾸 자랑을 하니까 성남이 전국에 많이 알려지고 성남은 이사 가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정도가 됐는데요. 결국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뭐 대규모 부채 청산이라든지 이제 복지의 확대라든지 또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행정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뭐 광속행정으로 불릴 정도로 저희는 민원을 내면 2-3시간 뭐 몇 시간 만에 다 되게 처리하거든요. 네. 트위터나 SNS를 이용하면 금방 되니까요. 근데 그런 점들에 대한 평가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정치 또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묘수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묘수는 없는 거죠. 뭐 바둑도 그렇잖아요. 묘수는 없는 거죠. 네. 생각 깊은 수가 있을 뿐이지 묘수가 있겠습니까? 왕도가 없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고난과 예산을 원래 용도에 맞게 제대로만 쓰면 정말로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근데 대개는 고난과 예산이 주어지면 자기 또는 자기 주변, 자기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죠. 네. 즉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공정하게 써줘야 되는데 공정하게 하지 않죠. 그게 권력입니다. 근데 이 부정부패하지 않고 공정하게만 해도 엄청나게 세상은 좋아질 수 있고 거기 더하기 예를 들어 그 집행하는 사람의 열정 그다음 아이디어가 더하기가 되면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 정도의 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을 일부나마 저희가 이제 좀 이행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근데 그 점들을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정해 주시니까 시장을 넘어서 대통령당 시켜볼까 이런 분들이 소수나마 생겨났던 거죠. 네.